자,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 공무원들이 받는 포상금을 이제 근로소득으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이제 구분했는데, 거기에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 공무원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 받는 상금과 부상, 모범 공무원이든 누구든 아무튼 공무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상금하고 부상을 받으면,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근로소득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근로소득인데 그 중에 연간 얼마까지는 비과세하겠다? 그죠? 연간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 이렇게 아시겠죠? 다시 공무원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 받는 상금하고 부상은 근로소득으로 이제 구분을 했고, 그 중에 연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 비과세에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하고 부상은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위에 우리 누가 받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받는 상금하고 부상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하고 부상, 그게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는 뺀다고 돼 있겠죠. 가로 열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상금하고 부상은 제외한다. 걔네들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뭐니까, 걔네들은 근로소득으로 갈 거고, 걔는 다 비과세가 아니라 그 중에 얼마만 비과세니까, 연 240만 원만 비과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원래는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다 어떻게 됐었죠?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하고 부상이니까 전부 다 무슨 소득이었을 것이고 기타 소득이었을 것이고 다 비과세였단 말이죠. 근데 공무원들이 공무수행과 관련해가지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하고 부상은 근로소득으로 바뀌면서 그중에 240만 원만 비과세가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 거고요. 그 다음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5번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이게 원래 어떤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들이 있어요. 위원회의 위원인데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로 거기 위원회의 위원인 거야. 무보수로. 근데 무보수인데 뭐는 받은 거죠? 급여는 없는데 수당을 받은 거야. 급여는 없는데 수당을 받았을 때 그거를 사실은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구분했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기타 소득으로 하겠대요. 기타 소득으로 하면서 다 비과세.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은 이제 기타 소득이면서 다 비과세가 되는 걸로 그렇게 구분이 좀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하나 골동품 양도소득이 비과세, 기타 소득이잖아요. 일단 서하나 이 서하나 골동품의 양도소득은 기타 소득인데, 서하나 골동품을 양도하는 거를 어떤 개인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서하나 골동품의 양도소득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거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냐, 이렇게.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예요? 얘는 당연히 기타 소득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없었어요. 말이 없었고요. 그냥 서하나 골동품 양도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만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라면, 자기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위를 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이라면, 얘들이 사업소득이 유형별 포괄주의에 이제 들어가는 바람에 이거 사업소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막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이라고 할지라도 둘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둘로 나눠가지고 얘가 아예 서하나 골동품을 양도하는 사업장을 두거나 또는 서하나 골동품을 양도하는 사업자 등록을 따로 했거나, 사업장이 있거나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 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서하나 골동품을 양도하면서
사업장이 있거나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거는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사업장 없고, 그죠? and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고. 아무리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사업장이 없고 사업자 등록도 안 해 있다면 기타 소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계속적 반복적이면서 and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업소득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계속적 반복적이라 할지라도 기타 소득을 하겠다.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계산하는 거는 똑같아요. 개당 6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그죠? 국내 원작자가 생존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야지만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계산하는 거라든지 과세가 될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모든 건 다 똑같고, 요것만 이번에 이렇게 더 명확하게 한 거예요. 구분만 명확하게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이더라도 이것만 없으면 기타 소득이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결손금 2월 공제 기간, 법인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더 늘어났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10년이 15년 됐는데 2020년도 1월 1일 이후에 게시한 사람들부터, 올해가 아니라 전년도에 2020년도 1월 1일 이후에 게시한 사람들부터 15년간 2월 공제됩니다. 그리고 신탁소득에 대해서는 아까 다 설명드렸었죠? 그때 수익자가 이제 법인이 아니라, 수익자, 위탁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었을 때, 원칙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익자의 소득을 하는 거죠.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건데,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 얘기가 있었고, 법인세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그냥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넘겨보시면은 주택자금 공제 있잖아요. 우리 주택자금 공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청약저축 공제하고, 그 다음에 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 그죠?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공제. 주택자금 공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예. 근데 요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얘 빼고 이 청약저축 공제는 세대주만 되는 거고요. 일단 당연히 특별소득 공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있는 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죠. 주택자금 공제는 당연히 근로소득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거고요. and 그러면서 청약저축 공제는 세대주한테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얘네들은 세대주한테만 되는 게 원칙인데, 세대주가 만약에 얘네들 받지 않는다면 누구도 받을 수 있다? 이게 원칙이지만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죠. 세대원이 받으려면 세대주가 이걸 받지 않는 상태였을 때는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요건을 또 충족해야 되는데, 얘는 세대주만 받을 수가 있고, 요거하고 요거는 세대주가 받는 게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받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월세세액 공제. 월세세액 공제도 이제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근로소득자면서 세대주인 경우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얘기, 거기 이제 저게 원래 이제 있었던 얘기예요. 이렇게. 이것도 세대주가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가 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주택자금 공제고, 그 추가로 이제 월세세액 공제까지 이렇게. 이 중에서 요 내용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중에 얘네들. 이거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아니라 누구한테도 해주겠다는 거냐면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라면, 외국인 근로자도 거주자일 수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라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죠. 얘네들 좀. 세 가지.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해주겠다는 건데, 거주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누구여야 되고요. 그 외국인 근로자가 세대주여야지만 되고요. 그럼 해주겠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냐? 밑에 보니까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 동포법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 국적 동포로서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얘한테도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적용할 수 있는 애들, 당연히 이제 요거는 무주택자, 얘는 1주택자, 그 장기주택 저당 잡힌 그 주택 하나 있어도 되는 거니까 얘는 1주택자,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들한테 해줬는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해주겠다. 그 외국인 근로자들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수업 목적상 3번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4번에 신용카드 속 공제도 이것도 다행인 게 2020년도 거 이제 5월 달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2020년도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는 2021년도 소득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신용카드 속 공제 한도가 바뀌는데 2020년도 거 올해 5월 달에 신고하는 2020년도 거 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만 한도가 좀 올라가고요. 올해 소득 가지고 내년도 신고할 때는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시 원래 원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2021년도 소득을 가지고 내년도 신고할 때는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한도 있죠? 1900이 7천만 원 이하라면은 1900이 7천만 원 이하는 1900의 20%와 그다음에 300만 원 중에서 작은 금액 기본 한도가 그렇죠? 1900이 7천과 1억 2천 사이라면은 기본 한도가 250만 원, 1900이 1억 2천만 원 초과하면 기본 한도가 200만 원. 그죠? 근데 작년 거를 올해 5월 달에 신고할 때는 한도가 30만 원씩 다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험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내년도 시험은 우리가 올해 시험에는 우리가 알던 대로 하시면 돼요. 올해 시험은 2021년도 소득 가지고 문제를 낼 거니까. 그 다음에 5번 몰라도 되고요. 종합소득세액 계산인데 최고 세율이 7단계 초과누리 세율이 아니라 8단계가 됐어요. 8단계. 10억 초과분에 대해서 45%로 과세하겠다. 그래서 하나 더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막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들의 어떤 그런 지금 이번 정부 말고요. 과거 정부들 있잖아요. 쭉 있었죠. 뭐 그전에 뭐 어떤 정권이 잡혔든 간에 정권들이 그 정권의 색깔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금을 낼 때는 크게 일단은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가 이제 크게 이제 양대 산맥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소득세 쪽을 더 많이 과세를 할 거냐, 아니면 법인세 쪽을 더 많이 과세할 거냐, 이게 이쪽이 누구한테 혜택을 줄 거냐, 개인들한테 혜택을 줄 거냐, 아니면 법인들한테 혜택을 줄 거냐, 이게 명확했어요. 노선이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으면 누구한테 혜택을 더 많이 주고요. 누가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그러면은 뭐 법인 쪽에 훨씬 더 힘을 실어주고, 누가 정권을 잡으면 개인 쪽에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좀 있었거든요. 이번 정부는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쪽도 과세하고 저쪽도 과세하고 눈에 보이면 과세하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세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완전히 뭐 중심이 없어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과세니까 무슨 법인 쪽에 혜택을 줘가지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법인 쪽에 혜택을 줄 테니까 니네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테니 고용을 더 창출하고 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개인들한테 세부담을 적게 해줘가지고 실질 소득을 많게 해줄 거냐, 뭐 아무튼 뭔가의 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소득세도 많이 내고 법인세도 많이 내고 그냥 많이 내요. 무조건 쓸 돈이 많으니까 그런가 본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정부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헛돈 쓰는 것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막 속이 뒤집어지죠. 여러분들은 아직 세금을 제대로 안 내니까 별로 안 뒤집어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세금 내게 되면 많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뭐 한 개, 저하고는 전혀 관계 없죠. 10억을 초과해야지 45%니까 여기까지 관계는 없지만 그 관계는 없는데 그냥 아무튼 돈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건 맞죠. 많이 내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니요,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됐습니다. 이제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아무튼 제가 누구를 뭐라고 합니까?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세율이 한 단계 더 늘어나서 8단계 초과누리세 구조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국납부세 공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아까 법인세랑 똑같은데, 소득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에 간접이 없죠. 소득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은 직접과 의제만 있을 뿐이에요.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세랑 똑같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 간접이 없는 거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다는 게 원래 법인세랑 똑같이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거 선택할 수가 있고 세액 공제하는 거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거 선택하는 게 삭제가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었죠?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만 할 수가 있는 거죠. 필요경비 산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선택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선택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경우 한번 볼까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한대요. 정확히 하면 선택이 아니죠. 선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적용한대요.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그때 외국납부세액 직접 의제하고 이렇게 얘네들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하는데 세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고 이건 세금 내서 비용 처리가 돼 있는데 세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송금 불산입을 한 다음에 그죠? 그 외국납부세액을 세액 공제를 하는 거죠. 송금 불산입해서 세전수적 만든 다음에 세율구표가 선출세액 구하고 그죠? 이 외국납부세액을 세액 공제를 하는 거죠. 세액 공제를 했는데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하는 거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10년간 2월이지. 법인세랑 똑같아요. 10년간 2월 해가지고 한도 내에서 계속 송금 필요금비 산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하겠죠.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합니다. 한도 내에서 과거 한도 초과 넘어온 것부터 먼저 세액 공제를 하는데 10년 다 지났네. 공제 기간 지났는데 미공제된 금액 지난 다음에 미공제 금액 그럼 공제 기간에 그렇죠. 다음과세 기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되는 거, 송금 산입, 필요경비 산입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러면은 적용하지 않으면은 이제 의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직접 외국납부세액만. 얘만 뭐로 보면 되는 거죠? 필요경비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장부에 뭘로 돼 있을 거니까. 비용으로 돼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세무적이 발생하지 않는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까지 얘기한 거죠. 4번에 아까 우리 월세세액 공제 얘기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월세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 해가지고 총급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총급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월세액의 10% 해가지고 월세액의 10% 저소득자는 12%로 한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있는 거. 그때 여기 월세액은 또 얼마를 한도로 한다고요? 연 750만 원 한도로 한다. 월세액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서 이게 12% 요거 적용해 주는 자는 누구냐? 이게 적용해 주는 총급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한테는 10%가 아니라 12%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3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원래 3년 전만 해도 10%였다가 3년 전에 만들어지면서 총급액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한테는 12% 적용해 주겠다. 단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엔드 총급액이 5,500만 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그래서 이걸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바보가 만든 거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총급액이 5,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가 표에다 집어넣으면은 근로소득 공제가 1,250만 원이에요. 4,500만 원까지가 딱 1,200만 원이고 4,500만 원과 1억 사이가 5%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근로소득 공제가 1,250만 원이니까 5,500에다가 1,250만 원 빼는 거니까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죠? 아니 그러면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총급액이 딱 5,500만 원이면 12%를 적용해준다고 했는데 총급액만으로도 종합소득 금액이 즉 근로소득 금액이 4,250만 원이니까 종합소득 금액 4천 이거 넘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총급액 5,500만 원인 사람한테 12%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 만든 규정이라고 했죠. 이게 잘못 만든 규정이거든요. 아니 5,500만 원 이하인데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초과하면 제외한다. 즉 종합소득 금액도 4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5,500만 원인 사람한테 해주겠다고 했다가 그러면 좋아했더니 아니네. 뭐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뭐 지금 이거 만들 때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거 3년 전에 만들었을 때 그때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아니 이거 잘못 만든 규정이다. 총급액이 5,500만 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이것만으로도 벌써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보다 큰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5,500만 원인 사람한테 해주겠다는 거냐? 안 해주겠다는 거냐?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올해 조용히 바꿨어요. 3년 만에. 이게 뭔가 잘못하면은 조용히 슬쩍 바꾼다고 그랬죠? 조용히 슬쩍 바꾸는데 그럼 개정 이유가 3년 전에 잘못 만든 규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이렇게 안 해요. 자기네들 실수를 절대로 내세우지 않죠. 정부가 다 그래요. 자기네들 3년 전에 실수한 건데 조용히 개정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 개정 이후에. 형평성을 감안했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실수였는데 3년 전에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서 그때 딱 만들었을 때 이거 뭐냐고 누가 만들었냐고 막 그랬대. 막 그러더니 바로 안 바꾼다고 그랬죠. 이렇게 잘못하면 바로 다음 년도에 안 바꾸고요. 3년 만에 바꾼 거예요. 3년 만에. 진짜. 이러면 말이 되죠. 이러면 말이지. 그러면 얘 말고도 추가적으로 뭔가 더 있어가지고 4,500이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5,500만 원이면 해주겠다는 거죠. 다른 게 없다면. 여기에 추가로 뭔가 더 있어가지고 4,500만 원까지 그걸 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걸로 이제 바꿨어요. 절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죠.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3년 전에 3년 잘못 만든 거 3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2년간 엉터리 규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한테는 세액공제인데 머리가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고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고지서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종이로 말고 해가지고 이제 신청하면은 세액공제 해주겠대요. 1,000원 해주겠대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거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전자고지서로 보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게 3가지라는 거예요.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3개. 중간에 납하는 소득세, 그 다음에 예정고지 예정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과세분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 수시 부과하는 거 빼고 그 3가지는
세 가지는 뭐를 신청할 수가 있다고 납세자가? 저 전자고지해 주세요. 이렇게. 아시겠? 종이로 보내지 말고 전자고지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1,000원과 납부세액에서 고지금액 최저한, 그 국계법의 고지금액 최저한이 10,000원이거든요. 그렇죠? 1,000원과 납부세액에서 10,000원을 뺀 금액 중 작은 금액 1,000원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둘 중에 작은 금액은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액공제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전자고지 신청했을 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세목이 뭐냐? 세 가지. 중간에 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 예정부가고지하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아시겠죠?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중간에 납. 소득세도 사업소득에 있는 자들은 중간에 납하거든요. 사업소득에 있는 자들은 중간에 납을 하는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있죠? 주택임대로 인한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로 인한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중간에 납을 제외한대요. 중간에 납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사업소득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추가신고납부제도라고 해가지고 조금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긴 있는데 추가신고납부제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이 바뀐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뭐 문구로 나오려면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중요한 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00X1년도에 법인이 내가 낼 돈을 대신 내준 거야. 이때 법인이 내가 낼 돈을 대신 내주고 장부 비용 처리한 거예요. 법인이 내가 낼 돈 100만 원을 법인이 대신 내주고 법인이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회이출 됐었어야죠. 그리고 제대로 했다면 송금, 불산입, 그죠? 내가 지금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는 내가 낼 돈을 회사가 대신 내준 거예요. 그러면 송금, 불산입하고 100만 원하고 상여. 그러면 나한테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인정사회가 돼가지고 근로소득을 구성하겠죠? 그럼 내가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세금 신고해버린 거야. 법인세를. 다시 말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상여라고 하는 세무 조정을 하지 않은 거죠. 이때 그래서 3월 30일 날 법인세 신고할 때 요거를 송금불산입 하는 거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럼 신고 어떻게 된 거예요? 송금불산입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니까 과소신고가 된 거죠. 과소신고 납부가 된 거죠. 지금 이렇게 법인세가. 그리고 법인세만 과소신고 납부가 된 게 아니죠. 법인이 이걸 제대로 신고했다면 그러면 송금불산입 상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건 나한테 또 뭐가 될 것이고 인정상으로서 근로소득이 될 거니까 그럼 내가 소득세도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소득세에서도 지금 100만 원 지금 빠진 거란 말이에요. 소득이. 나도 신고 당연히 안 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법인세만 과소신고 된 게 아니라 5월 달에 그 대표가 내야 되는 소득세도 과소신고가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것도 지금 신고 안 한 거. 이것도 과소신고, 이것도 과소신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과소신고가 된 거죠. X1년도에 대한 소득세를 5월 31일 날 내야 되는데 당연히 송금세 상여 안 했으니까 나도 그게 누락이 됐겠죠? 나의 근로소득으로 누락이 돼가지고 소득세 과소신고 납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몇 년 지나서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세무서에서 그걸 밝혀낸 거지. 세무서에서 이때 세무서 나와가지고요. 몇 년 전 그렇게 자료를 봤더니, 이거 송금불산입 100만 원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네? 라고 이제 세무조사 결과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그럼 세무조사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서 이게 예를 들면 2000X3년도 이때 중에 그러면은 이제 법인의 소득도 100만 원만큼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대표이사인 나의 근로소득도 100만 원만큼 더 늘어났어야 되죠. 몇 년도에? 2000X1년도에 법인의 소득도 늘어나야 되고 개인의 근로소득도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이때 네 소득 금액은 이때 저때 누락한 걸로 인해 가지고 법인과 개인은 전부 다
100만 원씩 더 변동이 늘어나야 된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보낸단 말이에요. 법인한테도 보내고 대표이사한테도 보내고. 응?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러면 얘를 받은 날 해가지고 이 받은 날 이거에 대해서 송금물사의 100만 원에 대한 원천인수를 이때서야 하는 거예요. 받은 날. 이때 원천인수 해가지고 다음 달 납부하는 거고요. 저도 인정상여 원천인수 했어야 되는데 저때 안 한 거잖아요. 이때 와서 원천인수해서 납부하고요. 그럼 원천인수액을 나한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때 소득이 100만 원만큼 빠졌잖아요, 지금. X 1년도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100만 원만큼 더 추가해 제곱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죠. 다시 계산해가지고 원천인수 다시 계산했더니 세금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100만 원만큼 더 추가했더니 예를 들면 20만큼 세금이 늘어났는데 원천인수에서 낸 세금이 15원이야. 그럼 20만큼 세금이 더 늘어나고 15원만큼 쟤한테 줘가지고 내게 했으니까 차이가 나는 5원만큼 내가 더 추가로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납부하는 거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그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말일까지 내가 15원 줘가지고 원천인수액 내게 했고 다음 달 말일까지 100만 원 누락된 걸 다시 포함해가지고 소득세를 다시 계산했더니 20만큼 늘어나야 되네. 근데 원천인수세액 줘가지고 내게 했으니까 차감한 금액인 얼마를 더 5원만큼을 더 이때 추가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X 1년도의 세금을 이때서야 내는 거잖아요. X 1년도에 과소 신고 납부한 걸 이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소득금액 변동세 받은 달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납부하게 되면 이 금액은 확정 신고 때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뭐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잘못을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법인 쪽에서 송금물사입을 했다면 내가 바로 알았을 텐데 법인 쪽에서 그 송금물사입 상해라는 소득 처벌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그때 세금 신고해서 누락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알아가지고 지금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납부만 하면 되는 거였지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니까 그 대표이사가 가산세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때 추가 신고 납부한 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정 신고 납부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뭐를 부과하지 않겠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바뀐 건 뭐냐면은 다음 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확정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해서 추가 신고를 하면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납부까지 안 하더라도 되는 거예요. 신고만 하면 그때까지 신고만 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만 하면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된 거고요. 굳이 납부가 꼭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신고만 하면 돼. 그리고 그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바뀐 거예요. 표현이. 그래서 꼭 신고 납부를 해야지만 기한 내에 확정 신고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하면은 확정 신고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그만 점에 위 1에서 4에 따라 추가 신고를 한 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추가 신고 기한까지 그 세액을 납부해야 되고 그래서 납부를 하게 되면은 또 확정 신고 기한까지 납부한 것으로 본다. 추가 신고 납부를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추가 신고를 하면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납부할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원천인수액이 더 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더 클 수도 있으면 납부할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꼭 추가 신고 납부를 해야지만 된다고 표현했으니까 이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던 거죠. 원천인수에서 낸 금액이 더 크면 신고 납부할 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바꾼 거예요. 원천징수를 한 금액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추가 신고 납부할 건 없는데 신고할 건 있어도
그래서 추가 신고만 하면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때 납부할 게 만약 있다면 그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약간 바뀌었는데 뭐 뉘앙스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바뀌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뭐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실한세는 뭐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안 봐도 되고 가산세는 여러분들이 안 받잖아요. 그리고 전자 계산서 의무 발급 요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2021년도 올해 1년 동안의 수익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2022년도에 이제 전자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발급하는 게 아니라 올해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바뀌는 거라서 올해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 내년에 나오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랑 전자계산서랑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누굽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일단 법인 그리고 개인은 기준 금액이 같아요. 개인은 직전 과세기간 직전 연도 그렇죠.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에서 발급한다. 근데 그 3억 원 이상을 어떻게 썼죠? 이렇게 보면은 과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고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사업장 안에 과세 사업도 하고 있고 면세 사업도 하고 있는 겸용 사업자인 거야. 그래서 내가 얘는 2.5억인데 얘가 1.5억이지. 그래서 3억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년도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이 얘만 가지고 보면 3억이 안 되는데 아니죠. 면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3억 이상이 되면 얘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얘는 전자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과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사람의 기준 금액이 같았단 말이죠. 사업장별로 직전 연도 사업장별로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이 합해가지고 얼마 이상이면 3억 이상이면 과세 쪽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 쪽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이게 합해서 3억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개인 사업자가.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얼마 이상이면 된다고요? 2억 원 이상이면 과세 쪽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면세 쪽에서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 기준이 바뀌었는데 이 금액 기준은 올해 2021년도에 수익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수익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바뀌는 거니까 올해 1년 동안 수익 금액은 내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봐야지 말잖아요. 1월 달에 신고를 해봐야지만 되는 거니까 1월 1일부터 바뀌지 않고요. 내년도 7월 1일 날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뀌는 첫 번째 시점이 내년도 7월 1일이에요. 언제 수익 금액 가지고요? 2021년도의 수익 금액을 가지고 2022년도 7월 1일 날 적용한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올해 시험과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어디가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양도소득세는 뭐 잘 안 본, 아무튼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잠깐 보면은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번에 뭐 대주주에 대한 범위 해가지고 이게 원래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10억이었고요. 올해부터는 3억으로 바뀌는 거였는데 워낙에 말이 많아가지고 내년까지 계속 10억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대주주 지금 현재는 양도소득세가 여기 잠깐만 기본적인 것만 다 버렸다 할지라도 여기 오늘만 들어도 나올 게 있어. 일 그룹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부동산 등. 이렇게 여기 1그룹. 그러니까 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이고요. 이 그룹은 주식이에요. 주식. 아직까지는 이제 2023년도부터는 많이 바뀌는데 아직까지는 내년도까지는 이게 시장의 활성화 관계가 없는 주식. 비상장 주식하고요. 그 다음에 상장 주식 중에서 장외거래분이거나 지금 여기 말하는 거죠. 대주주 양도분. 장외거래분이거나 대주주 양도. 상장 주식 중에서는 이 두 가지만 과세하는 거죠. 비상장 주식은 무조건 과세하는 거고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상그룹은 이제 각종의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 양도세 과세 대상이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하는 걸 해주는데 그 기본공제라고 하는 거는 그룹별로 250만 원씩 해주는 거거든요. 기본공제는. 그룹이 지금 세 그룹으로 돼 있으니까 1그룹에서 다 합해가지고 250만 원 공제, 2그룹 이거 소득이 여러 개가 있다면 다 합해가지고 250만 원 공제, 3그룹에서 250만 원 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룹별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룹별로 이렇게 세금 계산할 때 해주는 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제 여기 대주주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종목별 보유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대주주가 되거든요. 둘 다 충족하는 게 둘 중에 하나만.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든 아니면은 보유액 금액 요건을 충족하든. 그게 원래는 2021년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거는 지분율은 그대로죠.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나 비상장은 4% 이상이 돼야지만 대주주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건 비율은 그대로고 금액이 2021년도 3월 말까지 양도하면은 10억 이상이어야지만 대주주가 되는 거고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면 3억 이상만 되더라도 대주주가 되고 이렇게 이제 이미 돼 있었었는데 근데 워낙에 말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계속 10억 이상이어야지만 된다. 대주주를 범위를 넓히려다가 워낙에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넓히지 못했어요. 대주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반대했다는 거죠. 요즘 주식 투자들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기를 아니 주식 투자를 3억 이상 10억 이상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난리 난 게 아니라 이게 대주주한테 과세를 해버리면 대주주가 지금면 과세가 되잖아요. 대주주가 되면. 근데 1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해버리면 대주주가 원래 이만큼이었다가 대주주가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근데 여기 실질적으로 이런 개미 투자들은 어차피 관계 없는 거야. 내 주변에 3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한 명 있더라, 한 명. 아무튼 그래서 한 명 있었는데 아무튼 3억 이상 하는 사람 한 명 있는데 그러니까 3억 이상을 대주를 해보면 대주를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꿈 같은 얘기죠. 이렇게 보면. 꿈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있어요. 한 명 있어, 한 명. 근데 꿈 같은 얘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 이 사람들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네들이 반대한 게 아니야. 얘네들이 반대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대주주가 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 10억이었다 3억이 되면 늘어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주주가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대주주가 되면은 이제 과세가 되고 계속 관리되고 막 이러거든요.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몰라 팔아. 나 외국 주식 딴 데 투자할 거야. 해가지고 이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다가 주식을 어떻게 되죠?
막 내놓을 거 아니야. 아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식에 막 내놓으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분들한테 과세하지 말라는 거지. 그걸 이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다 팔고 딴 데, 왜냐면 지금 시간이 있잖아, 아직. 언제부터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4월 1일부터 바뀌는 거니까 3월 말까지 싹 정리하고요. 다른 데 투자처를 다른 데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차피 뭐, 돈 많으니까. 근데 여기를 딱 팔아버리고 투자처 다른 데를 찾아버리면 시장의 주식들이 확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있는 사람들의 주식이 막 나와버리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한 거야. 이 사람들을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반대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반대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유지하기로 했어요. 진짜 그렇구나 이러면서 10억으로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중요하지 않은데 3번도 일단은 넘어가세요. 3번은 4번이 문제거든요. 4번 여기에 그룹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룹이 4그룹 해가지고요. 신탁의 수익권입니다. 신탁의 수익권 해가지고요.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신탁의 수익자로 돼 있어요. 어떤 신탁이 아까 우리 봤던 신탁의 수익자. 내가 신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신탁의 수익권 팔 수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탁의 수익권이 이제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탁이 어렵다고요. 이 신탁의 수익권이 지금 하나 여기 들어왔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게 별도의 그룹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 4그룹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그룹이 별도의 그룹이니까 이것도 여기서 발생 이 그룹에서 신탁의 수익권을 내가 여러 개 팔았네. 내가 여러 신탁의 수익자인데 그중에 한 5개 팔았네. 그 소득이 발생했네. 합해가지고 얼마는 공제한다고요? 250만 원 공제하는 거예요. 별도의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250만 원이 별도로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것도 하나 들어왔다. 이게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들어왔다는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신탁재산의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이 되면 신탁 수익권의 양도가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말 그대로 여기가 되려면 신탁재산의 통제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수익권만 넘기는 거예요. 수익권만. 내가 신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는 거죠. 그것만 양도소득이 되는 겁니다. 신탁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게 아니라 신탁에 뭐만을 넘기는 거예요? 수익권만을 넘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신탁 이익을 받은 권리인 경우에도 다음의 수익권의 양도는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와, 처음이라서 제가 여기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1, 2, 3, 4번 다 이유가 있긴 있는데요.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2차를 공부할 때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일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별도의 그룹으로 들어왔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별도의 그룹으로 들어왔다는 거. 일단 그거. 그래서 별도로 얼마를 기본공제를 받는다? 250만 원 기본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예정신고하느냐? 제가 나올 만한 것만 볼게요. 이게 세부적인 것까지 하긴 힘드니까. 얘네들 다 중간중간에 예정신고하는데, 1그룹 자산을 팔았어요. 1그룹 자산을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양도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하는 거죠. 미리 신고 납부하는 거죠. 2그룹 자산은 양도에 속한 단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2그룹 자산을 팔았잖아요. 걔네들은 전부 다 8월 말까지 예정신고하는 거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2그룹 자산을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한 거는 2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하는 거예요. 예정신고. 그랬다가 이제 다 합해가지고 5월 달에 뭐 하고요? 확정신고가 들어가는 거고, 3그룹의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4그룹의 신탁 수익권 양도는요, 1그룹과 똑같아요.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속한 달의 말일에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올해 양도소득에서는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그룹 하나의 별도의 그룹 하나 들어왔다. 그래서 얘는 별도로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 그래서 4그룹 다 각각 250만 원씩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그리고 예정신고라는데 3그룹만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1, 2, 4그룹은 예정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1그룹과 4그룹은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하는 거고 2그룹은 양도에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하는 거다. 그리고 요거 새로 들어온 거 이거 세금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세금 계산하는 게 복잡해요. 좀 이렇게 복잡한데 일단은 세금은 과세표준 해가지고 3억 원까지는 20%, 3억 추가분은 25%. 3억 원 추가분은 25%. 신탁의 수익권이 과세 대상이 되면서 요 정도액이 기본공제랑 별도의 그룹으로 과세가 된다는 거. 세율도 이렇게 예정신고 이렇게. 그 세부적인 내용은 2차 때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차 때는 보면은 저기 큰일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이거는 2년 전에 개정된 건데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어요. 2년 전에 이미 개정이 됐는데 시행을 2021년도 1월 1일부터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것도 나올 만해요. 우리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되려면 이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지만 되거든요. 1세대 1주택이 되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비과세가 되거든요. 이거 요건이 물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1세대 1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까지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죠? 아무튼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2년 이상 보유할 때 그 보유 기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택이 이렇게 3개가 있어. A주택, B주택, C주택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얘부터 먼저 판 거야. 이거 팔았어요. 양도했어요. 이거 먼저 1번. 얘부터 먼저 양도했어요. 1세대 3주택 때 양도한 거니까 이건 당연히 과세. 전부 다 고가주택 없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양도했어요. 2번. 1세대 2주택일 때 판 거니까 이거 과세.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양도하는 거. 이거는 이제 1세대 1주택일 때 양도한 거니까 보유기간만 조정대상 지역 아니래요. 보유기간만 몇 년 이상이면 이제 2년 이상이면 이거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보유기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2년 전에 개정됐는데 시행을 올해부터 하는 거니까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작년까지는 요게 보유기간 2년은 실제로 이거를 언제 취득했냐면 취득일이 2018년도 2000 이렇게 할까요? 2018년도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팔고 이거 양도하는 게 언제냐면
이거 판 게 2020년도, 이거 양도 2020년도 2월 달에, 얘는 2020년도 5월 달에 양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거 지금 양도하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팔고 얘 팔 때 취득했고, 지금 올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게 2021년도 지금 뭐 예를 들면 4월 달이거든요. 5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어떻게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이거 비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고요.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이게 2년 이상 보유한 거였는데, 이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할 때 2년 이상 보유하는 거는 하나의 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돼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세요? 원래 취득은 이때 했지만, 내용 한번 봐볼게요. 거기 보니까 1세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한 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 바뀐 거예요. 이게 2년 전에 바뀌었는데 시행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바뀐 건 2년 전에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되게 이 사람이 이때 팔지 않고, 그러니까 법이 미리 바뀌었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였어야지. 이거 언제 팔았으면 이때 양도한 거야. 그럼 이게 계준된 규정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면은 얘는 이 자체의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니까 2년 이상이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다 비과세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돼 가지고 이때 깜빡 이 규정이 있는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세법 모르면 세금 내는 거예요. 몰라 가지고 얘가 올해 와서야 판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2년 이상 보유했어야 된다고요? 한 개 주택을 보유한 그날, 최종적으로 한 개 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해가지고 2년 보유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부터 이때로 보는 거니까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올해 오히려 전년도에 팔았으면 비과세인데 더 보유했다 팔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죠? 과세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을 그냥 취득한 날로부터 처분할 날까지로 봤었는데, 그건 작년까지. 근데 이렇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부터는 양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최종적으로 한 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간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돼? 2022년도 5월 이후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금, 더 웃긴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누가 왔어요. 왔는데 팔고 왔어.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니, 팔기 전에 와야죠. 팔고 난 다음에 이거 왜 과세해요? 이러면서 온 거예요. 과세해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물어봐야지. 미리 물어봐요. 요즘 특히 요즘 같은 지금 주택 관련된 법안이 이렇게 계속 바뀔 때에는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놓고서는 작년에 팔려고 했는데 좀 더 보유했다 팔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대. 그래서 세금 더 내는 거예요. 좀 더 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8배수였는데 8배수. 1세대 1주택이 과세가 되는 경우는 무슨 주택?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9억 원 추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잖아요. 네, 그때 과세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배수로 해줬거든요. 8배수로.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앞에 있는 3에다가 8을 곱해가지고 몇 퍼센트 해줬던 거죠? 24%, 8배수. 그 예를 들면 7년 이상 8년, 7년에서 8년 사이 보유기간이 그렇게 7년에서 8년 사이라면은 앞에 7에다가 8을 곱해가지고 양도 차익의 56% 곱한 것만큼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8배수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1세대 1주택이 과세가 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눠가지고, 예전에는 보유기간만 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줬는데, 왜냐면 보유하고 거주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보유는 했는데 거주 안 할 수도 있고,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이 크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내가 5년간 보유하고 있었는데 2년은 전세 내줬고요. 내가 실제로 거주한 건 3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작년에는 무조건 거주기간 따지지 않고 뭐만 가지고 장기보유 투표공제를 해줬다고요? 보유기간만 가지고 해줬는데요. 이제는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5년 보유했는데 지금 고가주택이에요. 그걸 팔았어요. 5년 보유했는데 2년 거주한 거야. 자, 그럼 장기보유 투표공제율은 양도 차익에 이렇게 돼버리면 양도 차익이 몇 퍼센트냐? 5년 보유는 이제 보유기간 4배수, 거주기간 4배수, 각각 4배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5년 보유했으니까 20%, 그리고 거주는 2년부터 들어가요. 장기보유 투표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되죠? 장기보유 투표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3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3년 이상 보유하는 상태에서 거주는 몇 년 이상 하는 거냐면 거주는 2년 이상부터 들어가요. 당연히 보유 자체는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를 2년 했다면 그러면은 8%가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아무튼 5년 보유했으니까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2년 거주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장기보유 투표공제는 양도차익의 28%가 되는 거예요.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와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가 이렇게 합해져가지고 장기보유 투표공제를 구성하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달라요.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이해되시죠? 그럼 보유만 했어. 5년 보유만 하고 팔았어. 거주 안 했어. 5년 보유만 하고 팔았어. 그러면 몇 퍼센트 그냥 몇 퍼센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되는 거죠. 거주는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그리고 분양권 이게 다 이제 세금이 중과가 돼요. 그냥 그렇게 됐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당첨권 있잖아요. 아파트 당첨권은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 당첨권도 양도가 되거든요. 걔네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만 팔면 50%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개정돼가지고 개정이 되는데 잘 보세요. 세율 개정되는 거는 6월 달부터 개정이 돼요. 지금 아파트 당첨권 팔려고 하시는 분 계시면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권은 이제 6월 1일부터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죠. 혹시나 부모님 물어보세요. 나 몰래 혹시 뭐 한 거 있냐고 혹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당첨권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부터는 지역 불문하고 조정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안 따져요. 안 따지고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 팔면 70%, 1년 이상이면 60%. 지역을 안 따져요. 조정상 지역이 아니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아파트 당첨권은 엄청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60%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5월 안에 5월 말까지 판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50%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주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기본세율 적용. 그러니까 혹시나 부모님이 지금 아파트 당첨을 갖고 있으면 언제까지는 팔아야 돼요? 아니, 그게 그 아파트에서 살 목적이면 관계없죠. 나 거기 분양받은 거는 나 거기서 나 살 거야. 거주할 거야. 우리 다 거기 좋은 데야. 거기 거주하자. 그래서 가는 거는 문제 없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약간 투자의 목적으로 지금 취득을 한 거라면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팔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내가 팔지 않고 나는 계속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 문제 없는데 그럼 세금 더 내면 되죠. 근데 나는 그냥 팔 거야. 아이 됐어. 내가 팔아야 되겠다. 세금 너무 부담돼서 안 되겠다. 그러면 5월 말까지 파셔야 돼요. 걔네들도 6월 1일부터는 10%씩이 더 얹어집니다. 10%씩이 더 얹어져요.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2주택, 3주택 이렇게 다주택자들은 혹시나 집에 그런 분이 있으면 5월 말까지는 파셔야 된다는 거. 아니 난 그냥 계속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 문제 없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됐어요. 이게 양도소득은 그냥 한번 공부 좀 하신 분들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양도소득은 하신 분들만 읽어보시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12번, 13번에 12번에
상장 주식의 시가는 아까 법인세에서 공부한 거랑 똑같이 바뀌었어요. 상장 주식의 시가. 아까 얘기했었죠. 일반 그냥 장내에서 거래하는 것들은 그냥 시가가 뭐가 된다고요? 그죠. 거래가액이 시가가 돼버린다고요. 장내에서 거래하는 거는 거래가액이 시가가 되는 거고요. 장내에서 거래한다 할지라도 대량, 그렇죠. 대량 매매하거나 장 외거래하거나 그러면 걔네들은 시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래일 최종 시세가액, 거래일 날 종가, 거래일 날 종가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 특수관계자하고 거래였다면 부계부가 적용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관계없는데 특수관계자라면 부계부가 적용되겠죠? 그때 그 부계부 적용될 때는 고가매매 저가 양도할 때는 그 차이나는 금액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계부를 적용한다는 거죠. 법인세랑 똑같습니다. 법인세랑 똑같이 바뀌었어요. 아시겠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하게 되면 2만 원 세액공제해 주겠다는 게 들어왔어요. 원래 일반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하면 세액공제해 주는 거, 그렇게 세 가지였는데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하게 되면 별도로 건당 2만 원씩 세액공제해 주겠다. 이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4번 몰라도 되고요. 15번에 양도소득세 세율이 이렇게 지금 쫙 나와 있죠. 맨 마지막에 4그룹, 아까 얘기했던 4그룹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분양권 쭉 지금 분양권에 대한 얘기 좀 나와 있고, 주택도 지금 과세가 지금 그렇게 좀 세게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이후부터 그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는 거고요. 5월 31일까지 양도한 거는 밑에 표를 따로 만들어 놨죠. 분양권은. 분양권하고 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1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1년과 2년 사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율이 5월 말까지 하면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40%와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본 세율 적용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택이. 그죠? 근데 거기 위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70%, 1년에서 2년 사이 보유한 주택은 60%. 만약 주택을 팔 목적이라면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돼. 그죠? 팔 목적이라면, 세금, 5월 말하고 6월 달하고 세금 차이가 꽤 커요, 보니까. 꽤 커요. 그리고 넘겨보시면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양도시의 세율도 제가 거기다 세율이 이렇게 바뀐다고 적어놨는데, 그 밑에 보시면 꽃표 1번, 꽃표 2번 해가지고, 그게 6월 1일 이후랑 뭐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수업 목적상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은 비거주자하고 외국법인은 뭐 안 보셔도 돼요. 그쪽은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도 그냥 넣어놨는데, 어차피 이것도 2022년도부터니까 쭉 안 보셔도 됩니다. 됐어요.